안녕하세요. 탑10 판례 4년치 정리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 최신 탑10 판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10 판례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최신 판례가 나와서 그거 하나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는 제가 아까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또 일사부재리가 나왔습니다. 일사부재리가 탑10에도 선정되고 중요한 거 GS에서 써있었는데 다시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쟁점이긴 했어요. 보충자료 1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거에서 당연히 우리 GS에서도 제가 안 드린 거고 팔레노트 핸드북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다 넣었는데 나머지들은 팔레노트 핸드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팔레노트 핸드북으로 갈 겁니다. 1페이지. 팔레노트 핸드북 형식처럼 제가 목차로 잡아놨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각하 심결은 제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각하 심결이었었는데 일사부재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면서 판결이 파기된 사안인데 왜 각하 심결인데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를 적용했었냐면 (2021) 후 10077 일사부재리는 우리 실전 GS에서 많이 했지만 모순접촉 방지를 위함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모순접촉의 대상은 실체적 판단에 대한 모순접촉 방지예요. 뭐 진보성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진보성이 없다고 바꾸지 말고 신규성이 없으면 다시는 신규성이 있다고 하지 말고 똑같은 판단에 대해서 누구는 O라고 하고 누구는 X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순접촉이 나왔을 때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각하 심결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 심결이 되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무슨 상황이었었냐면 동일 증거인지가 쟁점이었어요. 이것도 실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진보성 같은 경우는 앞에서 특허 무효 심판 걸고 무효 세유는 진보성, 증거자료는 디스클로저 1을 했을 때 기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판 재개하는데 똑같은 무효 세유인 진보성으로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보충했다고 하면서 D1에다가 D2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D2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D2는 여기서 제기되지 않은 증거라 할지라도 결론을 번복하지 못하면 이것도 동일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근데 결론을 번복하는지 아닌지가 실체 판단을 사실상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일사부재리 동일 증거 범위는 학설도 길게 나오잖아. 그 학설에서 이 비판을 받는 학설인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본안전 요건으로서 적법 요건으로서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데 얘 동일 증거 범위는 실체 판단을 다 하고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모순적 태도가 나와요. 그 쟁점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일 증거인지를 볼 때는 D1, D2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아닌지 실체 판단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여전히 진보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를 해버려요. 동일 증거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게 된 거야. 동일 증거 범위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됐는데 동일 증거 범위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면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체 판단을 다 했잖아. 그러면 실체 판단에 대한 모순접촉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상황으로 각하가 된 것은 이것도 일사부재리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D1, D2에 의해서 진보성이 있냐 없냐의 모순접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 각하가 된 사건은 일사부재리가 있어야 되고 일사부재리가 남아야 된다는 주장을 누군가 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은 간단해. 실질적으로 보면은 취지에서 비추어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진이 있지만 문헌에서 법조문에서는 분명히 각하 심결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예외로 해라가 명분이 없다는 거야. 문헌에 너무도 명확하게 각하 심결은 무조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좀 독특하죠.
그 밑줄. 조문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굵은 것인데요. 이 규정은, 단서 규정이 각하신결 일사부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이런 거, 디스클로저 2. 이거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신결을 번복할 수 있으면, 요걸 번복할 수 있는지,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신결과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신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여기서 그게 나온 겁니다. 답안지 쓰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일사부질 요건을 쓰시고 동일사실 동일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각하신결에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다음 목차가 일사부질의 취지는 모순조축 방지이긴 하지만 이걸 다음 목차기보다는 제 답안지대로 하면 이걸 제일 먼저 쓰겠네요. 일사부질 의 취지 쓰고 그 다음에 요건 쓰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렇게 했다 치고 검토해서 이걸 이끌어가는 거지. 검토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사부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보성까지 다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각하신결된 것은 일사부질 효과가 남는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문헌 해석상 각하신결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치면은 깔끔하게 딱 한 7점짜리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사부질의 의의를 칠 때 모순저축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우리 그 중복심판하고 대비하면서도 실천주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치는 거고 방금 여기 판례처럼.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 판례 태도 쓰는 거지. 그리고 검토해서 일사부질 취지에 비춰보면 이 상황이 좀 애매한 면은 있지만 문헌 해석상 각하신결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치라고. 그럼 논리 연결이 되죠? 보시면 여기서는 가나다 하면서 조건들을 많이 썼는데 이거야 제가 GS 하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례제 핸드북처럼 간단하게 일단 쓸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거고 만약에 나는 이거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판결문대로 더 길게 써버리는 거죠. 이거 검토에다 치버리면 되는 거예요. 답은 여기는 아예 국법 개정법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가능하면은 더 깊게 쓰면 아마 더 좋은 수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이규 교수님 답안지 작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차우 교수님도 할 건데 교수님들 나오는 말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저 판례를 더 그대로 길게 쓰면 더 좋은 점수가 있을 거다. 답은 잠깐 보면 이 2001년이어서 저는 강의 시간 얘기 안 했던 건데 종래에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신결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질 효력이 미치는 데에서 견해 대립은 있었으나 이거 견해 대립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정리도 안 한 거죠. 하지만 개정법에서 각하신결에 대해서는 그냥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첫 번째 근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근거 나번 동일 증거라 함은 확정 신결과 신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신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이거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행심판에서 후행심판이 얘라고 보시면 돼. 얘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이거 디스클로즈 2, D2가 확정된 심결에 이게 선행심판이요.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 여기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 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모순조축을 방지하려면은 그거 하면 안 되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법하긴 한데 이렇게 하지만 일사부질 원칙은 심판청구 적법 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질 원칙을 위해서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제 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안 된다가 뭐냐면 그래도 얘는 각하심결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시체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각하심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법조에서는 각하심결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안 된다고 가자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실체 판단을 했으니까 얘가 각하신결이 아닌 것처럼 확장 해석해서 얘에 대해서는 일사부질 예의적으로 주자라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답은 심판 청구 남용을 막고 모순조축 복수의 신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좀 갖다 붙인 거여서 검토로 좀 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얘를 일사부질 남게 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니다는 조금 잘 안 맞아. 안 맞아서 굳이 답안은 답안지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구체적 판단의 결론은 뭐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한번 잘 잡아두시죠. 이상하게 일사부질이 여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 10 정리. 탑 10 정리는 사실상 기초 GS에서 최신 판례 할 때도 다 한 거기 때문에 반복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정 이건 답안지 작성까지 실전 GS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잡아드렸어요.
요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자면 팔레노트 핸드북 32페이지인데 얘는 이 32페이지에 있는 탑10 판례보다도 제가 실전지에서 냈던 이거보다 더 최신 판례 있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 사건 갖다가 했던 거. 그게 더 복잡한 사안이니까 그걸 더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무효심판 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읽을 때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들 좀 구분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보면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재심의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고 판결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사실 번복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것이 더 혼란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번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킨다는 게 그거였어요. 바꾸면 분명히 혼란이 생기는 건데 그 바꿨을 때의 혼란보다도 내비뒀을 때의 혼란이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을 유발하면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의 혼란을 유발하면서도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구체적 정의를 지령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재심사유 8호였어요. 950 밑줄. 판결이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서 변경된 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들을 구분하라고 했던 게 사실 인정의 자료 또는 이걸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재심사유에서 말하는 행정처분 이거랑 심리대상 이거랑 판결 내용이 좀 애매하니까 단어를 구분해서 그냥 외워서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정이 됐다는 것은 청구범위가 바뀌었다는 건데 청구범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여기서 이제 특허 결정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리예요. 특허 결정이 바뀐 것은 이게 청구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에 의해서 청구범위 바뀐 거. 그것은 심리 대상에 불과할 것이지 사실 인정의 기초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변경된 데가 아니다. 왜 아닌데?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32페이지의 밑줄 친 거에 바로 밑에 줄. 그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란 판결의 심리 판단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가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서 확정적 소극적으로 변경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정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심리 대상이 바뀐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심리 대상과 사실 인정을 구분해라. 심리 대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법률적 고성능을 미치거나 확정 판결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 이거 사실 인정의 자료 요거요.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서 확정적 소극적으로 변경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증거 자료로 채택된 것을 말하는 거다. 하여튼 사실 인정의 자료로 그냥 끝내세요. 그 더 사실 인정의 자료란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지 어차피 그렇게 쓰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거, 정정에 의해서 바뀐 것은 8호에 규정한 사유가 아니다. 됐고요. 그 33페이지 밑줄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특허 결정은, 이 특허 결정이 청구범위 얘기하는 거, 청구범위라는 게 정정에서부터 청구가 바뀌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데, 특허 결정은 심치소에서 심리 대상일 뿐이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정의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사실 변론 종결 후에 명세서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는 신결이 확정되어 그 정정 후의 명서에 따라 특허 결정이 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재심사유가 아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항상 제가 7전주에서도 냈지만 재심사유이냐 아니냐로 끝날 게 아니라 재심사유가 그럼 아니라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걸 갖다 심리 판단해야 되는지 심리 대상은 무엇인지 거기까지도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잡아두세요. 대법원에서는 심리 대상은 정정 전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서 특허법원으로 내려간다고 특허법원에서는 다시 정정 후다. 이것은 이제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전지에서 답안지에서 그냥 어떻게 쓰는지를 잡아드렸었는데 그건 사실심인지 법률심인지 알아라. 그 다음에 35페이지.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그 궁금시 비추신 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안 되는데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확정된 정신신결에 따라 청구원이 변경되었던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수 있다 하는 것은 소송 조차가 너무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판례가 맞다. 요거 이제 보충적으로 검토에다 더 쓰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판례는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 심증적으로는 이거예요. 지연 방지.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허권자는 요거를 존속기간 만료 거의 임박할 때까지 질질 끕니다. 아무거나 정정을 해갖고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다. 그 다음에 이거 쓸 때는 제가 실전주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써두면 저도 좋아요. 개정법 연역. 그래서 현재 130주 2항이 사실 중간에 무산된 태도가 있었는데 무산된 태도가 뭐였냐면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는 아예 정정심판 청구 자체를 막으려고 했었다. 근데 그게 이제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무산이 되었으나 그때 무산된 개정법 취지가 약간 비슷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게 지연 방지였거든.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 정정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지연만 유발하기 때문에 아예 막자가 있었는데 그 태도를 유사하게 채용한 것 같다. 이것도 한 줄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교수님들 다 아시니까 그런 개정 추진 과정. 왜냐하면 개정법이라는 게 교수님한테도 의견을 구해서요. 특허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수님들은 그 개정 추진 과정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써주면 훨씬 더 인상이 좋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제 같은 거는 사례제 핸드북에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돼요. 보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보로는 이거 특허권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일 억울한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뭐 혹시라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무효심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다른 상황을 예시를 들어요. 심치소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와서 무효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하고 정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효소유를 극복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효소유 극복을 위해서 마련된 거니까 그걸 확정했다는 것은 무효소유 극복을 내가 허용해 줄게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판례대로 하자면 이거 올라가 봤자 대법원 가서 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정 전으로 본단 말이야. 이것은 정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안 맞고 정정이라는 건 무효소유 극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무효소유가 나와서 극복을 하려고 했던데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은 정정 취지에도 안 맞고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론을 이제 보론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이거 가혹한 거 아니다. 왜 아니냐면 정정의 기회는 얼마든지 앞서서 있었다. 앞서서 있었고 앞서서 확정을 시켰으면 되는 거다. 이제 와서 정정 청구해서 이제 와서 확정을 시키는 것은 지연만 유발하는 거지 특허권자에게 가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정 전후로 보는 게 맞고 정정 전후로 판결한 게 하나도 문제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을 해버려서 정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전후로 무효 확정시켜도 아무렇지 않다. 이것까지도 참고해서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밑줄 친 거. 이게 제가 실전지에서 냈던 민사소송 사건인데 35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 권리범위한 심판이나 침해소송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침해소송 사건을 제가 실전지에서 7심 판례를 했던 겁니다. 됐어요. 여기 탑 10에서 첫 번째 판례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이것은 제가 뭐 실전JS, 기초JS 모두 말씀드렸었는데 약관인하라는 것은 저희 제약 분야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아주 저는 보통 그 제3자 쪽, 그러니까 특허권자 말고 상대방 쪽을 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살떨리는 쟁점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약관인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버리면 저희 쪽에서 변리사가 심판을 까딱해서 잘못해갖고 이거 특허 무효시키는 걸 뭐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 침해가 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배상이 됐었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8조 액수배상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침해자 쪽에서 판매한 양이 적으면은 생각보다 적어요. 128조 사항이 침해자 이익액 토해내는 건데 판결 없으면 이익액 토해내는 거 얼마 되질 않아. 근데 이거는 장난 아니야, 액수가. 그래서 굉장히 쫄았던 건데 다행히 그냥 잘 넘어간 그런 사건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이슈가 크지만 특허법적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약관이라는 것은 특허법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서 특허법적 쟁점으로서 뭐
비슷하다고 할 만한 것은 이제 통상식권에 대해서 독점적 통상식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쟁점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화이자가 특허권자면 한국 화이자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럼 그 회사가 그 회사잖아. 그러니까 한국 화이자가 손해배상을 물었을 때 그냥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묻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냥 봐줬습니다. 어차피 그 회사가 그 회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온 거지 특별한 법률적 쟁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탑10에 선정된 건 이건 실무가들이 하는 그 학회란 말이야. 우리 수험가들이 하는 학회가 아니고 이 실무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했을 뿐이지. 예,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3번. 야, 이건 제가 작년부터 실전지에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탑10이었더라고. 이거 실전지에서 2회차에 있어서 했었는데 제가 이거 사례 강의 할 때마다 되게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판이니까 잘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판례. 근데 이거 그냥 결론만 이제 정리를 해줄게. 자세한 것들은 다 실전지에서 했었으니까.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했던 거, 그 기스트라고 악성 위 종양 치료제. 그거하고 얘하고 대비하면 돼. 내가 실전지에서도 대비식으로 내놨었죠. 그때는 디스클로저 1이 그냥 유효 성분이라고 쓸까요? 알파 유효 성분이 X 의학 용도의 그때는 기스트 치료였고 초기 임상 결과가 흥미롭다 이런 거였어요. 흥미롭다는 게 괜찮다 소리야. 효과가 괜찮게 보인다. 청구항은 의학 용도 발명이었습니다. 알파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우리 의학용도 질병 플러스 치료로 쓰는데 그냥 내가 약칭해서 의학용도라고 쓸게요. 의학용도 발명은 말미는 조성물로서 조성물이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그림 그려서 얘기를 했었죠. 그 의약품이 이 이상의 성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의약품을 조성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의학용도의 구성이 1, 2야. 유효 성분이 구성 1이고 그 다음에 의학용도가 구성이자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판례에서 그런 표현 많이 봤었죠. 근데 디스클로저 1 보면 구성요소 1 써 있고요. 구성요소 2 써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 써 있는데 얘 죽어야 되냐 이런 쟁점이었지. 요거에 대해서 신규성은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무소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떤 대리는 신규성도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신규성 주장도 안 했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수험적으로는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자면 이번에 선택 발명도 마찬가지인데 물질 특허하고 그러니까 선택 발명 최신 판례도 물질 특허였었죠. 물질 특허하고 의학용도 특허는 그냥 무조건 특허를 굉장히 주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되어 있다고 신규성을 죽는다는 것은 그냥 실무적 상식상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그냥 생각을 해줘. 신규성은 그냥 무조건 살았었고. 근데 이 사건은 진보성이 죽었습니다. 물론 특허법원에서는 진보성도 살았었어.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죽은 건데 죽은 이유가 D1만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핵심이야. D2, D3가 더 있었고 D2, D3에서 알파 유효 성분이 X 의학용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되는 교과서적인 논문적인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추하면은 의학용도 예측 가능하다 해서 진보성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판례가 유명한 게 의학용도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임상 데이터가 게시되어 있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 임상 데이터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학용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을 죽어야 된다 하면서 나온 판례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대비해서 이번에 탑10은 뭐였냐면 얘 가장 큰 차이점은 D2, D3가 없었어. 그냥 D1 하나였어. 이 사건도 D2, D3가 없고 요거 하나 있었으면 얘 신규 진보성 다 살았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알파 유효 성분으로 X 의학용도
임상 진행하겠다는 모집 공고였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선 청구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되어 있잖아. 이건 신규 진보성 다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답안 지원 갈게.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문제가 특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9조랑 각고지를 특정하는 거 이거부터 쓰고 시작해요. 이거 쓸 때 팔레이트도는 항상 쓰는 거 있으면 우리 실전지에서 이미 연습했어요. 그거 뭐 논문들에서 항상 쓰는 거고 1차 시험 맨날 나오는 건데 미완성 발명이나 표현이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29조 각고지 가능하다. 이때 29조 각고지는 추론식 규상식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석한다, 특정한다.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1번 먼저 할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에 2차 준비하신 분들이 되게 이해를 못 하셨었는데 그럼 요만큼 써 있으면 여기서부터 뭘 이해할 수 있는가? 아까 내가 추론식 규상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특정한다고 그랬었지? 뭘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약대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약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다 보니까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 우리가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로부터는 그냥 알파 유효성분 X 영향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실험을 해보려나 보다. 요 정도밖에 못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걸로 임상 모집한다는 게 저게 X 의향도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 29강 고지를 잡는 거야. 그럼 그것만으로는 두 번째 신규성 인정해요. 이것만으로 신규성 인정됩니다. 이게 40일 사망일호 쟁점과 비슷한 건데 신규성이라는 것은 29년 각고지의 그 발명이 쉽게 실시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가 돼 있어야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요것만 아까 요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쉽게 실시할 때 40일 사망일호 쟁점을 생각하시면 비슷한데 40일 사망일호에서 쉽게 실시라는 것은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것만으로는 X양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정말로 이 X양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X양도가 이거는 개시가 안 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답안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알텐데 실전지에서 신규성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신규성이라는 것은 신규성 문제만 내면 실적동을 쓰라 그랬었지.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면 설치에 불구하고 세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이거 쓰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X양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X양도가 없는 거고 그다음 얘는 있는 거고 그럼 이 X양도를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얘와 얘를 대비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쳐놨거든요. 그 말이 해석을 하면 다시 이 내용만 하면 X양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만 특정이 되기 때문에 X양도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즉 X양도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효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쉽게 실시할 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성은 이게 하여튼 다 효과야. 내 변리사 되면 다 효과 같다 한다는 건지 구성으로서는 기준을 잡되 그 구성이 똑같은지 진보할 정도 다른지는 다 효과 같다 척도하는 거야. 이 신규성에서는 디스클로저 원부터 효과가 그냥 있다. 명확하게 이해된다. 다음은 신규성이 죽는 건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성 산 거고 진보성은 효과가 정말로 있네 이 정도는 필요가 없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측이 되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있나 없나 실험 중이구나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 뭔지 알겠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효과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를 예측하게 되는 그 단서를 준 것도 아니야. 이 두 개의 차이. 알겠죠? 이거는 효과가 명확하게 써 있어도 이거는 효과가 안 써 있지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효과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를 예측하는 단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효과가 있는 점인지 실험 중이다. 요거까지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으로는 신규 진보성이 다 살아. 그래서 지금 탑10 판례는 신규 진보성이 다 산 거고 다만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건 디스클로저 2, 3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효과가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효과가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것은 이거 43항의로 판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출원 전에 디스클로저에 임상 데이터 써 있다는 소리야. 임상 데이터 안 써 있으면 신규성은 무조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진보성은 여기 어디에도 임상 데이터가 없었어요.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진보성은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효과가 예측이 된다면 죽는 거거든. 근데 메커니즘 상으로 알파는 무슨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 이런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해갖고 효과는 예측되는 거에서 진보성은 죽은 그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탑10의 3, 세 번째 쟁점. 답안지 구성은 제가 간단하게 썰로 풀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전 GS에서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판례였습니다. 제가 그 참고 자료에다가 실전 GS 문제 회차까지도 써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이거 돌아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일사부재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판례노트 27페이지 핸드북. 야 얘는 이제 지겹다.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답안지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매일 쓰기에서도 했었지. 일사부재리는 취지를 여기다 심판경제 쓰지 마세요. 심판경제 쓰는 순간 약간 좀 꼬이니까. 그러니까 동음이어서 조심하라고는 했었지만 안 쓰는 게 나아. 여기 그냥 모순조촉만 쓰는 게 편하고 그래야 답안지 쓸 때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복심판은 모순저축 방지에다가 플러스 심판경제 같이 써주는 게 아주 답안지 쓰기 쉬워져요. 여기도 모순저축 방지의 취지는 있지만 심판경제라는 취지가 더 있어서 일사부지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 요거면 이제 대비가 다 되는 겁니다. (27페이지) 6번 판례인데 그 쟁점 밑줄 쳐놨어요. 동의사실 동의증거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각하 신결에 대한 취소성의 심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또 다른 쟁점이네. 이건 그거지. 이건 동의사실 동의증거라는 것은 심결시까지 제출된 동의사실 동의증거로만 해야지 특허범위 새롭게 추가된 걸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답안지 쓸 때 특허범위 심리범위 무제한설 쓰면서 여기는 무제한설 갖고 오지 마라. 이런 논리였었는데. 그러니까 27페이지 맨 밑에 그 밑줄 친 거. 심결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고려해서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28페이지 그 무제한설의 특허범위 심리범위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28페이지에 그 다음 목차 특허범위 심리범위 제한. 그래서 밑줄은 안 쳤는데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일사부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각한 신결에 대한 신결 취소에서 신결실의 기준을 동의사실 동의증거를 제출한 것인지 심리에서 일사부지 원칙 위반을 판단해야지. 이때 심판정의 심판제출 주저하지 아니한 새로운 무효서를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제한설은 맞지만 일사부지 위반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볼 때에는 이 무제한설에 따라서 새로운 무효서를 추가해갖고 보지 말고 신결시까지 제출된 동의사실과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것도 최신 판례였었죠. 일사부재리하고 중고심만 대비하면서 저거 했던 거예요.
얘는 확정신결, 각하 제외하고. 얘는 전심판 계속. 그때 왜 이 두 개 시점이 달라졌냐? 얘는 청구시 기준. 얘는 심결시 기준. 이거 대비 판례 할 때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 방금 판례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대해서 일사부지리가 미치는데, 이 동일사실 동일증거라는 것은 특허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까지 고려하지 말고 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것만 봐라. 그게 심결시까지 제출된 것만 봐라. 요 내용이었었고요. 그 25페이지 5번 판례가 이게 저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일사부지리하고 중무심판 대비한 거. 6번 판례가 요거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탑 5 다섯 번째 거 팔레노트 핸드북 2페이지. 근데 이거는 뭐 볼 게 없어. 이건 그냥 결합 발명이거든요. 쟁점이 없습니다. 팔레노트 핸드북 2페이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몇 페이지예요? 2543. 이거 4페이지 같은데. 4페이지? 아, 이거 최신 판례 쪽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번을 제가 2페이지라고 썼는데 23페이지에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2번입니다. 23페이지에 2번. 이거 없잖아.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 결합 발명. 결합 발명이면 이거 여러 가지 그 디스클로저 합치는 얘기인데 이거에다가 하나 더 쓰라 그랬지. 그래서 이 이상의 디스클로저를 결합할 수 있는지 판례랑, 하나는 그 분리관찰하지 말고, 그러니까 각 구성요소를 분석해서 구성요소 공지된 점을 판단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특유의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봐라. 그래서 결합 발명을 무조건 그 판례 2개 쓰고 검토는 사후적 고찰로 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후적 고찰로 빠져서 모든 것을 진보성을 폄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을 부정하게 요구한 판례 태도는 타당하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적 고찰이라는 게 내가 수업 시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무슨 증거도 없이 그거 쉽잖아 이렇게 하는 게 사후적 고찰이에요. 이게 다 증거 가져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는 2개 이상을 결합할 거면 그 결합이 각 선행문헌에 기재돼 있거나 아니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추론식 기술 상식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거나,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해당 기술 상식 발전 경향 이거거든요. 발전 경향상 저거하고 플러스라는 게 다 있었다는 거야. 그게 플러스에 대한 증거 가져오는 거예요. 플러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플러스를 하는 소리지. 증거가 없으면 플러스 하지 말라는 소리야. 다 사후적 고찰로 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었고 맨날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똑같이 또 쓰면 돼요. 이게 무슨 화학 발명이라고 해서 다른 쟁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사안 써놓지도 않았잖아. 지금 23페이지 2번에다가 만약에 사안이라도 물질이나 화학이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으면 내가 써놨을 건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판례. 이거 되게 독특했었죠?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한 자에 의한 출원. 이게 지가 팔아놓고 지가 출원한 거야. 그리고서는 출원 전 양도는 출원하면 대항요건, 출원하면 대빵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출원했으면 내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38조에서 출원 전 특파권 승계는 출원해야 대항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지, 그러니까 이중양도에서 나도 승계이고 나도 승계이고, 승계인은 한 명이 되는데 승계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승계인한테 이건 내 거다라고 했을 때는 대항요건인 거지. 넌 무권리자라 이거야. 무권리자가 승계인한테 대항요건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승계인이 승계인한테 대항요건을 주장하는 거지.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승계인한테 무슨 주장을 할 건덕지가 아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쟁점. 결론만 한번 볼까요? 팔레노트 24페이지. 굵은구 밑줄 바로 갑시다. 4번 판례 24페이지 4번 굵은시 밑줄.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권리 귀속 주체가 아니면 권리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게 그냥 무권리자는 소리야. 그러한 양도인이 출원에 대해서 그런 양도인이 한 출원에 대해서 특허권이 이루어진 것은 이건 무권리자 특허다. 이거 팔아놓고서 무슨 먼저 출원했다고 장대인이라는 게 대상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제가 이거는 우리 팔레노트 핸드북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카톡방에서 이거 탑10 판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지금 요번에 가져왔는데 참고로 뭔가 내용이 굉장히 길고 사안이 복잡해.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뭐 어차피 별 거 없는 거고 내가 그냥 실전지에서 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자면 수치 한정 발명이라는 것은 케이스 1, 2, 3가 있잖아. 케이스 1이 수치 한정이 싱글 인버스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구성 요소 부가름에서 싱글 요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서 수치 한정은 첨가법에 안 썼어도 됐는데 그냥 쓴 거. 그 다음 케이스 2가 수치 한정에 의해서 이지적 효과 나온 거. 케이스 3가 수치 한정에 의해서 양적 현저한 효과 나온 건데 케이스 2나 3로 가면 이거 약간 의식적지하고 비슷한 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 범위 내에서만 이지적 효과 나온다. 이 수치 범위 내에서만 현저한 효과 나온다는 추론이 굉장히 강조해서 특허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케이스 2나 3에 의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그 수치 범위를 벗어나면은 균등론으로 확장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벗어나면 비침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하지만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그 수치분을 벗어나도 균등론으로 다 죽을 가능성이 있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전지에서 해놨었는데 그냥 간단히 거기다 쳤거든. 수치 범위라 할지라도 균등론 적용할 수 있다. 이 한정을 썼는데 그게 다야.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청광에 수치 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치 한정이 신규주보성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얼마든지 이 수치 범위로서 균등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균등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예의 수치는 과제의 거리가 달라서 비침해다. 이렇게 나온 사건이야. 근데 예의 수치는 예하고 과제의 거리가 다르다가 기술적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내가 빼고 뺐지만 만약에 판례 원문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빼고 뺐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기술적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리고 그냥 과제의 거리가 다르다 이거야. 과제의 거리라는 것은 특허 발명에서 이루고자 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원하지도 않았고 메커니즘은 다르다. 그래서 과제의 거리가 다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정리할게.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는 케이스 2, 3 같은 경우는 의식적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혹시 수치 한정 발명 무조건 균등론 확장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수치 한정 발명도 원칙적으로 의식적 제외, 균등론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균등론을 확장하다가 그렇게 의식적 제외 사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균등론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다. 다만 얘는 확장한다 하더라도 과제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균등 범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민사소원법 많이 하는데 우리 실무 가면은 다 그렇게 되거든. 여기서 예비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 주장과 예비적 주장, 그러니까 본 쟁점과 예비적 쟁점 이걸 나눠서 접근해야 돼. 이거 자꾸 무슨 본 쟁점과 예비적 나누지 못하다 뭐야 이거 왜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망하거든요. 잠깐만 사안 설명 좀 하자면 내용은 별거 전혀 없습니다. 7번 판례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화해서 각색을 하자면 청구항 1이 A가 20에서 30%, 그 다음에 B, 뭐 요렇다 칠게. 근데 제3자 발명이 일단 A가 없는 거야. 얘는 지는 A 없다 그랬어. 근데 이거 저도 많이 하는데 드럽고 치사하게 야 너 A 있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이거 돌리다 보면 A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어느 순간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난 일단 A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A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극소량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의도치 않게 들어갔다. 그 쟁점이 이 두 개로 나와.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이거 무슨 구성요소 완비해서 끝나버렸잖아. 이거 그리고 뭐 간접침해 쟁점도 아니고 이게 뭐 전용성이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걸로 가면 문헌범위, 균등범위 무조건 아니다 가. 다만 자꾸 상대방이 극소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극소량이 들어갔다면 극소량이 들어간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들어갔다면 하면서 판단을 해. 근데 들어갔다 보더라도 들어가면 여기 수치가 생기잖아. 여기 0%니까 수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들어가면 1% 예를 들어서 생기면 그 1%와 얘는 일단 문헌범위 다르고 문헌범위 다른데 얘는 수치 한정도 얼마든지 균등론 확장은 가능하니까 확장은 된다 치더라도
얘하고 과제의 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만 명확하게 비침해, 이걸로 가사 간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비침해. 어느 모로 보나 비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얘의 핵심은 제가 실전지에서 낸 것처럼 수치한 정도 균등범 확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균등론 얘기거든. 그 관점으로 판결문 잠깐만 좀 보면, 그 판결문 보면은 다 일반론이야. 보시면은 그 보충 자료에서 뭐야, 그 5페이지는 탑3 얘기였네요. 이거 탑3도 팔레노트 핸드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고자료 갖고 왔거든요. 대신 이건 이제 실전 JS에서 줬던 사안인 거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해놓은 건 요거야. D1 특정.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나 표현이 불충분한 걸 할지라도 추론식 규상식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29강 각고지를 특정할 수 있다. 29강 각고지를 해석할 수 있다. 그 해석한 걸로 신규성 부정되는지 진보성 부정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었다.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6페이지야. 어쨌건 제가 팔레노트 핸드북이 없는 것들만 이렇게 자료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거 목차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실전 JS에서 침해 판단 나오면 문헌범위, 균등범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R 쓰라 그랬어요. AR, 구성요소 완비원칙. 목차 그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문헌범위 하면서 AR을 같이 써놨더라고. 제일 위가 침해 소송에 상대방이 제조한 제품. 여긴 또 침해 의심 제품이라고 써놨대. 이거 왜 이렇게 단어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침해 제품, 침해 대상 제품 그것까지 있었는데 또 이번에 의심 제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라 그러죠. 침해 의심 제품이 특허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청구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의심 제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헌 범위 플러스 구성요소 완비원칙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균등 범위. 한편 침해 의심 제품에 특허 발명이 청구에 기재된 구성조율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제의 거리가 같고 효과와 실적으로 동일하며 쉽게 변경 가능한 거면 여전히 침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과제의 거리 다 그냥 일반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제해결 원리랑 우리 과제해결도 실전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열심히 많이 했었습니다. 청구에 기재된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표 그리면서 제가 뭔지 다 예시를 드렸었습니다. 명시적인 발명 설명 기재와 추론 당시 공직기술 참작해서 선행기술을 대비해 볼 때 특허권의 특유한 해결성 규칙하고는 규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더 있었는데 여기 그냥 쳐버렸어요. 잘라버렸었고 이어서 효과의 실적. 여기 효과의 실적 동의를 왜 나왔냐면 나는 사안을 그냥 과제의 권리가 다르다고 해서 다 잘라버렸는데 왜냐면 기초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 판례에서는 설사 과제의 결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효과도 다르다 하면서 효과의 실적 동일 여부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안 포섭에서는 효과의 실적 동일을 다 빼버렸습니다. 또한 작용효과의 실적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 해결되지 않던 기술적 과세로서 특허관리 해결한 과제, 이걸 과제 해결 원리라고 하죠. 과제 해결 원리가 침해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 밑에서 보면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 제품에도 구현되어 있다면 효과의 실적 동일하다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과제 해결 원리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예외로 들어가서 그때는 변경된 구성들의 개별 효과 차이로 효과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 근데 그거는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라버린 거고. 이어서 생략 발명이 왜 나왔냐면 이게 본주장 예비적 주장이 있어서 그래. 본주장에서는 균등론을 갈 필요가 없거든. A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예비적 주장 때문에 균등론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주장으로 가면 이런 걸 생략 발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가 생략되어 있으면 이거 대법원에서 무조건 비침해로 봅니다. 그래서 생략 발명 법리 나와 무슨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 요소 생략된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판례 태도는 무조건 비침해로 본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우리 실전지에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생략 발명 아직까지 2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갖고. 다만 특허관리 청구용 복수의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개발된 전체로서의 규사시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 의심 제품이 특허관리 청구의 규제용 복수의 구성요소 일부만은 갖추고 있고 여기 A가 없다 이거야. 나머지 구성요소 결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침해 의심 제품에 특허관리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특허관리 청구에 기재된 구성요소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 이거 생략발명에서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뺀 것은 이거 침해라고 봐줘야 된다. 그래야 특허권자 보호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친 거야. 그래서 우리 답안지 쓸 때 맨날 하지만 주류적 판례 태도는 생략발명 침해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쓴 게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가 여기로 가는 거야. 본주장 끝났다면 예비적 주장이라면 지금 소량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치한정 발명으로 가보자. 가봤을 때 첫 번째 쟁점이 이게 탑10에 선정된 것도 이거야. 수치한정 발명도 얼마든지 균등론 확장이 가능한 여지는 있다. 이제 그거 치는 거야 수치한정 발명.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또한 특허발명 청구명령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 하나로 하고 있네. 이거 수치한정 발명 이런 거 의치는 것도 우리 실전지에서 너무 연습 많이 했다. 청구항에 수치한정 있으면 수치한정 발명, 청구항에 제조방법 있으면 PEP 발명, 청구항에 뭐 파라미터 있으면 파라미터 발명. 의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청구항에 수치가 있으면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 발명이 청구 범위에서 한정돼서 범위 밖의 수치를 가지는 침해 의심 제품은 원칙적으로 특허 발명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가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수치를 벗어나면 비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이 과거에는 혹시 수치 한정 발명 그 특유의 신규 진보성 판단 원리 때문에 균등론이 안 되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침해 의심 제품이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해서 표현한 특허 발명 청구에 기된 구성과 균등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봐봐 여기서 바로 또 균등론 가잖아. 균등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 청구에 기된 수치와 균등한 범위 수치를 가진 것이 밝혀져야 되고 이는 특허 발명의 수치 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유자가 적절히 선택해서 실시할 수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이 불가하다는 말이지. 이게 케이스 1 같은 거야. 케이스 2, 3, 즉 이 수치 한정 때문에 꼭 일적 효과가 나온다. 이 수치 한정 때 꼭 양적 효과가 나온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균등 범위 확장은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균등론 요건을 만족해야 침해라고. 근데 얘는 이게 의미 없는 수치여서 균등론 확장은 가능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과제의 권리가 다르다고. 그 얘는 비침해라고. 이 소리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얘가 혹시 의미 없는 수치면 균등론 확장을 떠나서 그냥 모두 다 혹시 침해야?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 상대방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수치다. 이거 내가 청구해서 빼도 된다. 만약에 내가 이거 빼고 특허 받았으면 저거 다 침해 아니냐. 이렇게 했나 봐. 넌 순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서 넌 순간 다 봐야 되고 넌 순간 균등 범위까지만 확정이 되는 건데 균등 범위를 보자면 얘하고 얘는 과제 요구를 다른데 이렇게 해서 비침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안 포섭할 때에는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밑줄 쳐놨습니다. 그 JK 제품이 침해 의심 제품입니다. 여기 과산화수소가 이거 A라고 보시면 돼. 특허 발명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수치 한정하고 있는데 과산화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침해 제품이 과산화수소가 없으면 그냥 생략 발명이야. 그냥 무조건 비침해야. 근데 그 밑에 만약에 과산화수소가 검출 불가할 정도 미량이 존재. 이게 우기는 거야. 있다 분명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해도. 난 분명히 없다고 쓰면서 뭐 권리범행 심판을 미성성 했는데 쟤는 트집 잡는 거야. 이름은 있을 수 있잖아.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 트집을 되게 많이 잡아요. 그게 이제 예비적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트집 잡았는데 그럼 트집 잡을 정도로 굉장히 극소량이 있다고 존재하는 경우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균등범위 확장이 안 되는 거다. 과제 요구가 다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과제 요구가 다르다는 사안 포섭함에 있어서 심오한 거 절대 문제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성 있는 시험제도다 보니까 어떤 특정 기술적 지식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치 한정의 과제 요구가 같은지 아닌지 심오하게 판단해보면서 이거 절대 못 내요. 그래서 큰 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 큰 틀은 이거예요. 수치 한정 발명도 균등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메인 쟁점은 그거야.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이게 7번째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 실전지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수치 한정도 균등범위 확장이 가능해서 살펴보건데 이 정도만 잡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전지에서 6회차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판례는 제가 판결문은 입수를 못했는데 이거 일단 온라인 분들한테는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도 카톡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수님 특강에 무료 오픈 강의도 있지만 비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밖이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주시는데 제가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별리서스쿨 종합반하고 환급반 분들만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종합반 분들도 그 자료 유출은 안 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하고 이거 8번이 아마 이번에 6월 17일 하는 교수님 특강일 것 같습니다. 용도 발명의 침해 요건인데 사실 용도 발명의 침해 요건함에 있어서 특별한 법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일반 침해 사건이라고 써놨었죠. 그 동영상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 이제 별리서스쿨 그 특강하실 때 정철 교수님 특강하실 때 아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 뭐 간단하게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교육 교수님 특강 같은 경우도 자료를 무슨 200페이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단은 외부 유출하지 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는 여러분들만 아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동영상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취지가 그 학원가에서 GS 답안지가 문제부터 답안까지 제 시야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아예 그냥 교수님들 모셔서 다 이분들이 출제위원이시잖아요. 출제위원 모여서 제대로 좀 정화를 시키려고 좀 마련한 건데
저희는 원래 다 무료 오픈 강의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모셔오려고 돈을 많이 썼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썼지만, 그 강의는 다 무료 오픈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취지 자체가 학원가의 강사들의 GS 답안지가 제 눈에는 너무 잘못됐는데, 그걸 수험생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럼 교수님 직접 모시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내 말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나 직접 보여드리겠다 하려고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무료로 다 요청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는 무료, 하나는 비공개 출제 예상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공개 출제 예상이 좀 죄송하고, 무료에서 하여튼 참고를 좀 많이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6월 17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9번. 얘가 팔레노트. 아유, 이것도 뭐 단어 하나만 딱 보면 돼, 문제에서. 팔레노트 20페이지. 이건 출제된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21페이지에 952초였네, 대략. 이것만 있는지 없는지 봐.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대략이라고 썼다고 무조건 281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략이라는 말이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대략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대상 발명 전체가 불충족했다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래서 확인 대상 발명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청구항 쓰듯이 구성이라는 목차 써서 씁니다. 그 구성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설명적 내용과 그 다음에 도면이 있으면 도면까지 보충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부 단어가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충족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참고했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됐다고 봐라. 그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위에 999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대략을 빼고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인 대상이 특허범위 권리범위에 속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확인 대상이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고 그게 이제 권리범위에 속한지 안 속한지 판단할 수 있으면 이건 특정됐다고 봐야 된다. 얘는 실전 JS건 기초 JS건 너무 많이 했으면 확인 대상 발명 나오면 이게 대비와 다른 것과 구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비로 가게 되면 이제 스텝 1 전부 써도 되고, 스텝 2 대응되는 것까지만 써도 되고, 스텝 3 이제 대응되는 것 중 일부가 누락됐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하나가 특허가 제법인데 확인대상만 물건, 특허가 광범인데 확인대상 물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딘가 중간에 대략이라고 써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비와 특정으로 구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대비와 구별, 다른 것과 구별은 이제 1사부젤이 영역 때문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얘는 제가 봤을 때 2차 시험에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내봤자 5점인데 5점 말고 적어도 20점짜리 15점을 더 추가해야 돼. 15점 추가하는 게 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려고 15점을 문제 만드는 게 귀찮을 것 같아서 얘는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합되는 선정이 됐네요. 얘는 1차 시험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효사유 항변에서도 했었지만 권한 분배라는 쟁점이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하는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어떤 기관이 침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 쟁점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식약처가 하는 일인데 이걸 특허청도 하는 게 맞아? 사실 겹쳤습니다. 겹쳤지만 법이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게 맞다. 이런 쟁점이에요. 그래서 권한 분배는 맞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식약처는 맞지만, 하지만 특허법에서 입법상 특허청에서도 이걸 거저리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위생에 해할 염려가 있는지가 거저리로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 업무를 했다고 해서 권한 배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논리입니다. 참고자료 그냥 밑줄만 잠깐 보면 마지막 자료 10페이지죠. 그 밑에 거 따라서 32조 법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위생 해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 절차에서도 심리가 되는 거고 단순히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식약처에서만 다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 두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차 시험에 나온다면 권한배분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지. 각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이건 입법을 통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기괴할 수는 있지만 식약처와 특허청이 두 군데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효사유 항변하고 얘하고 논리구조가 똑같아. 무효사유 항변도 무효사유라는 것은 무효심판에서만 해야지 다른 절차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했잖아. 근데 판례가 하겠대잖아. 하겠다는 이유가 심리 대상으로서 권한배분을 하지 말고 결론으로 나누면 권한배분이 된대잖아. 그래서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신결, 침해손에서는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 권리범위 심판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이 달라지니까 권한배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떤 심리 대상이 권한배분의 핵심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식약처에서도 할 수 있고 특허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결론이 다르다 이거야. 특허청에서는 거절이요. 식약처에서는 판매 못하게 금지. 결론이 다르니까 이건 권한배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논리구조가 둘이 비슷합니다. 오늘 최신 판례와 2020년 탑10 판례를 정리했고요. 실전 GS 문제들은 연습 삼아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019년, 18년, 17년까지도 정리를 할 겁니다. 19년, 18년, 17년은 판례노트 핸드북에 있는 판례들 위주로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쟁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례지 핸드북에 나머지 탑10 판례는 당연하지만 사례집에 다 있어요. 왜냐면 저는 탑10 판례로 GS 문제를 구성하고 그 GS 문제들을 사례지 핸드북에 다 매년 넣어왔기 때문에 19년, 18년, 17년은 중간중간 잠깐 사례지 핸드북 볼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